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민주당 출입하는 장가희 MBN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11시부터요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에 참석을 하고요. 마친 이후에 지금은요 여야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오찬이 끝나면 이제 대통령 업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요 여야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취임 선서식 이후에 첫 일정으로 잡았다는 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큰 의미죠. 이제 보통 언론들은 이거를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그럼요. 예. 대통령은 어느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합 행보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한 자리에서 만나고 그냥 만나느냐.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밥을 먹잖아요. 예. 밥을 먹는 건요.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 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정치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해서 밥을 먹으면 친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저녁을 먹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첫 일정은 매우 잘했다. 저는 이게 통합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그 메시지들이 계속돼 왔으나 국민들은요. 이제 말에 지쳤습니다. 예. 말만 계속하는 정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를 보고 싶은데 통합의 가장 큰 이미지로서 첫날 국회에서 다른 여야 대표와 함께 비빔밥 배동을 했다. 예. 통합의 비빔밥 배동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냐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보와 타협을 하겠다. 일단은 일성은 타협 쪽에 조금 방점을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에서 이 민생을 좀 되살리고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면서 통합을 거듭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또 이 후보는 취임 선서를 마친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마친 이후에 국회의 이 환경을 담당해 주시는 뭐 청소 담당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방호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함께 좀 인사를 나누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취임식이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텐더홀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게 이 12.3 개헌 당시에 로텐더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담을 넘어서 집결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담을 넘어서 국회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곳에서 또 취임식을 하게 되니까 아마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제 청계천 광장에서 했었나요? 네. 마지막은 여의도에서 하고 비상개업 이 사태를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오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내란 종식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에 방점을 또 하나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오찬 자리에서 야당이 됐죠. 야당 대표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쓴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 처리 우려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천하람 대표 역시 삼권 분립 문제 신중하게 추진하기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곧바로 협력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협력이라는 게 순순히 따라오는 게 협력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가지고 서로 간에 타협하고 대화하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는 게 그게 어떤 뭐 협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첫날부터 정확하게 야당 모드로 태세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아, 높이 사신다고요? 높이 사죠. 당연히 쓴소리를 해야죠. 그래야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 자리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뭐 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뭐 대법원 증언 문제라든지 공직선거법이 형소법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일단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당내 민주당에서 이미 이 부분을 추진해서 안건을 올린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첫 삽이 조금은 이게 티격태격하는 처럼 보이나 큰 틀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내란 사태로 있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할 겁니다.
예. 내 잃어버린 걸 회복해 주십시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정치, 사회, 노동 이런 분야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부분을 같은 관점에서 회복을 시키고 예. 또 어떤 부분을 그 회복을 통해서 성장을 시킬 것인지 저는 이런 쪽의 큰 그림을 좀 야당들이 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처음에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를 하면서 좋은 소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첫 시작점이 좋기 때문에 예. 야당도 조심스럽게 서로 간의 역할에 따라서 좀 통합의 어떤 장을 만들어가는 노력들도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찬장의 모두 발언을 보면 진보 성향의 정당 대표들은 개혁을 당부했고 네. 보수 성향의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우려를 나타냈는데 내일 지금 민주당은 본회의를 잡아놓고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선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가 오후 4시에 열리게 됩니다. 오늘 당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이 법원 조직법, 그러니까 이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을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다만 이게 이 대통령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고 또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만 사실 임명은 대통령이 하니까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점에 대법관을 증원을 하게 되면 이 친여 성향의 대법관을 구성하려 한다 이런 의심을 계속 살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이 처리가 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독재 프레임으로 좀 여론전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관문이 당장 내일 시작하게 되는데 대야 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실패했다는 평가 지배적이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을 또 다시 전임 대통령과 다르게 풀어가야 되니까 아마도 내일이 야당이 어떻게 나오고 또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실이 되겠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관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의 국민의힘인 개혁신당 이 두 분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예. 이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노골적으로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떤 사법권을 뭐 다 장악하겠다라는 법이라고 지금 침소봉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대법관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은 집권 안 할 겁니까? 예. 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스케줄이 지방선거도 있고 예. 3년 뒤에 총선도 있고 또 지금 개헌은 아니라 좀 5년 뒤에 대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알고도 억지로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이 대법관 자체를 대통령이 손하게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좀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씌우는데 야당도 이제는 조금 입법부에 가까운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전전 아니면 덧씌우기, 이미지를 추락시키기 위한 그런 공격보다는 왜 대법관 지원이 필요한가? 지금 대법관의 14명의 대법관들이요. 사건이 쌓여서요. 처리를 못하고 다 그냥 뭐 아예 보지도 않고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입장에서는 대법관 지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행위 부분들은 오랫동안 이 부분을 논의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건데 이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라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자꾸 야당이라서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등이 만나서 조금 더 뭐 논의를 이후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임 선서식은 11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상당히 중요하죠.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의 방점을 어디에 찍겠다는 게 사실 취임사에 거의 나옵니다.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임사의 일부 내용을 보셨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실내에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돼서 열린 대선이기 때문에 뭐 보통의 취임식처럼 뭐 거대하게 국회 앞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간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임 대통령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통상 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루어지는 뭐 보신각 타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군악의장대 행진이라든가 그렇죠. 예포를 발사한다든가 이런 축하 공연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됐습니다. 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졌던 이 19대 대통령 취임식의 전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도 로텐더홀에서 약식 취임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임 대통령의 거리로 치러지는 대선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이 통상 대통령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면, 정상적이라면, 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성대한 규모를 자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수위가 이를 도맡아서 다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여력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만 명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인수위 기간이 없이 바로 지금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취임식이라는 것도 간소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비상 상황에서 왜 자꾸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만 되느냐?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반대로 얘기하죠. 왜 국민의힘은 그렇게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 질서를 파괴해서 왜 파면당한 대통령이 2명이나 되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 뒤치다거리를 다 민주당이 해왔다라는 차원이고, 솔직히 좀 정상적인 어떤 임기를 맞춰서 그 다음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에서 조금 나름대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취임식이 됐으면 좋지요. 사실상 그렇죠. 조촐한 게 또 국민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평가가 있겠으나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성대하게 하면 나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해외 사절단도 오고 그리고 많은 그 개항 주민들도 본인 지역구 있으니까 부르고 준비하는 기간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그게 또 민주당의 정치적인 숙명 같은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 취임식의 이 크기를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나 엄중한 시기고요.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실용정치. 모든 국민이 잘 살고 오로지 국민이 잘 되는데 집중하는 실용정치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단촐한 취임선서 그리고 곧바로 비빔밥 회동 여야의 협치의 모습 그리고 용산에 가서 바로 비상경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부분들 결국엔 군더더기 없이 이 회복에 방점을 둔 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점,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워낙 뭐 여론조사 기간 중에 워낙 뭐 월등 1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소의 대선처럼 뭐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은 없는 상황. 그렇죠. 바로 지금 업무에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당내에서 나름 준비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 통상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의 TF를 구성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란 극복에 대한 TF, 그 다음에 내란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팀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재명 후보 당시에
선거 중간에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그랬죠. 결국에는 가장 관점이 내란으로 잃어버린 것들은 그냥 우리 국민들의 일상 플러스 민생 경제입니다. 예. 그거를 기본적으로 복원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지 예전처럼 무슨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서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행위일 뿐이고요. 예.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서 이미 오랫동안 지난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국민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석을 발판으로 해서 민주당이 많은 분과에서 이 다음에 국정 부분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비상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후보 때 그런 인터뷰 기억이 나는데 취임하자마자 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 경제 부분 챙기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시에 1호 지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지난 12.3 계엄으로 인해서 민생이 많이 파괴가 됐다면서 이 골목골목 그러니까 시장 골목골목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 때부터 정말 많이 다니면서 어쩌면 조금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여파를 그대로 받는 그런 시장 상인분들을 계속해서 경청 투어를 통해서 만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회개혁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통합을 오늘도 강조를 했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과거 실수로 인해서 뭐 인재들을 따로 배제를 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또 빨간색, 파란색 구별 없이 능력 위주로 인선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 된 이 국민의힘과도 협치를 하겠다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하나 보시면 아까 그 비빔밥 회동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정말 그 편안한 대화가 있습니다. 예.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시간 좀 내주십시오입니다. 야당 대표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시간만 내주면 만나겠다.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드러난 차이다. 예. 이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민생이 속도감 있게 갈 수 없다라는 거. 결국엔 국민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대통령의 자리조차도 다 그냥 따지고 보면 따지지 않고 다 내려놓겠다. 예. 나는 저는 그런 정도의 발언으로 봤습니다. 또 하나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상징하는 여기가 실용입니다. 실용.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이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이든 구별 없이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념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필요하고 적절하면 어떤 정책이든 보수든 진보든 쓰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었죠. 오늘 발언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오직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박정희의 정책이든 김대중의 정책이든 그 누구의 정책이든 간에 다 갖다 쓰겠다. 예. 왜 우리가 이념을 가지고 쌀도 안 나고 밥도 안 나고 돈도 안 나는 이념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념의 얽매여서 진영 간의 갈등을 가져오지 말고 예. 실용적으로 국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모두의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모두의 국민 아닙니까? 예. 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많은 득표수를 가져오게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비판할 건 비판하되 이념 투쟁을 위한 비판보다는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적인 지향점이나 논리적인 어떤 지적이라면 예. 언제든지 야당 역할을 해도 좋으나 이념적으로 발목을 잡는 일들은 하지 예. 말아달라는 당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 그렇습니다. 좀 조금 불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양쪽의 강성 지지층은 다 있죠. 예. 보수층에도 있고 진보층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분이 진보층의 강성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지를 보내줘야 되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을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조금 불쾌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통합과 회복과 성장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내하고 나름대로 따라주는 그런 또 태세 전환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요. 오늘 오전 6시 21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거를 의결을 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므로 결정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21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한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당선증을 박찬대 대표 대행인가요, 지금? 예, 대행이 이제 받는 모습인데 원래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신분이 당선인으로 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궐선거격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바로 저기서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되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아마 8시 이후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이 됐을 겁니다. 오늘은 6시 21분을 기해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이 됐고요. 보통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두 대통령만 시간이 좀 오락가락했냐면 대통령이 거리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 당선되는 순간 인수위가 없이 임기가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선관위가 의결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6시 21분을 기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더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그리고 당선의 의미 짚어볼 텐데 두 분을 저희가 더 모셨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동욱 한국대통령학회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모 의원님 저희가 특별히 모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상당하시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당한지는 모르겠고요. 2019년에 경기도지사 하실 때 경기도지사 청년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은 게 벌써 이제 6년째 됐네요. 예. 횟수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재명이란 사람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이면 도지사 때 그때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때죠. 그렇죠. 2017년 대선에 도전했었으니까. 잠시만요. 모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을 마치고 이제 사랑제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라이브로 좀 보고 계십니다. 이제 오찬이 끝나게 되면 장기자 지금 이제 집무실로 바로 이동을 하는 예정이죠? 네, 아마 용산 집무실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주변 참석했던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요. 오차는 대략 1시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은 앞서 저희가 조금 전해드렸고요. 이제 용산 집무실로 일단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는 청와대로 원래 돌아가기로 하지만 일단은 용산 집무실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일단 선택지가 없죠. 일단은 용산 집무실에서
진물을 잠깐 보고 그 상황에서 청와대를 보수한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용산으로 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오전에도 보셨듯이 교통 통제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임 소장님은 어떻게 그 개표 과정 보셨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3수 만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어떤 의미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이제 대선 어저께 방송을 보면서 결과를 딱 보고 나서 든 느낌은 뭐냐면 국민의 선택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신의 경지. 예. 그러니까 87년 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헌정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그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번에 과반수가 안 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 선택이 하여튼 신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절묘하게 득표율을 냈다는 말씀. 13대 국회의원 총선 때 보면 황금 분할이다. 여소야대 4당을 황금 분할을 시킨 거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정말 신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50%는 못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이 어떤 뜻을 담은 거라고? 50%가 넘어가면은 오만해질 수 있다. 겸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50%라는 의미가요.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크지만요. 투표율이 80%죠. 투표율 80%. 10명 중에 8명 투표에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50%를 얻었다. 그러면 4명이 찬성한 겁니다. 10명 중에 4명이 절대적 지지자고 10명 중에 6명은 지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모두 다 우리나라 국민이다. 저를 지지한 사람, 지지하는 사람 전부 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모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6명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정말 절묘하게 49점 얼마. 이게 대단한 숫자. 우리가 산술적으로 안 돼요. 이거는.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통계적으로도 안 되고 이거 산술적으로. 정말 절묘한 선택을 국민들이 했다. 아침에 제가 첫 번째 들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서 소장님,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을 최대한 압도적으로 득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많았었죠. 그런 기대를 많이 하긴 했죠. 뭐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이 내란에 대한 종식, 거의 이제 심판에서 응징의 성격을 가진 구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지만 득표수를 봤을 때는 사실상 50%를 넘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 자체가 늘 대선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51대 49의 싸움입니다. 특히 양 정당의 극단적인 정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심판의 대상은 심판받는 대상에 있어서의 51, 49가 바뀌죠. 그러면 이번에 구도 자체도 51대 49였을 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득표수는 과반에 이르른다고 보죠. 저는 그나마 민주당의 약이 됐던 건 49.4가 나온 것입니다. 실질상은 50이 되지만 수치상은 49.4라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수치 자체를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겸허한 어떤 국정 운영을 요구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통합적이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실용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입법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행정권까지 50%를 넘는다. 그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약이 되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걱정이에요. 41.15가 독이에요. 이거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부분에 그냥 그 안에서 그렇죠. 친윤 그룹에서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치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 이재명 대통령 걱정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심판 응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어떤 수치를 정해놓은 적은 딱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 후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싸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과거의 민주당이 얼마나 표를 얻었고 그 표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에 더 집중을 했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투표율이 8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득표를 50% 했다 한들 이미 전체 국민의 유권자의 50%를 못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몇 %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번에 얼마나 더 많은 표를 받았느냐에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다 득표 수에 좀 주목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창문을 내리고 주변에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손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고 현충원 가서도 방명록에 제 기억에 국민이란 단어가 3번인가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국민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명확한 명제 자체가 희미해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특히 대한민국 정치권이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 그리고 진영 정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국민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이익만 앞세우는 그런 정치 집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 대한민국의 정치로의 복원, 다시 원래 대한민국 다운 모습으로의 복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원초적인 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일정이나 이런 동선을 짤 때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한 스킨십, 이른바 소통 이런 거 굉장히 강화했었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될까요?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번 민주당 선대위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이자 키워드는 경청이었습니다. 골목골목 들어가서 경청을 하겠다라는 그 자세 자체가 사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 그동안 그것을 많이 놓쳐왔던 것이 아닌가. 너무 이 여의도 정치 또는 정치권의 정치인들로부터 시작되는 정치에 너무 함몰되었고 매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걸 들고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사, 보여주기식의 일정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다시 전달드리는 그런 방식의 일정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그 경호 차량들이 이제 다리를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님 또 하나요.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 진영 쪽에서도 이번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 심리가 작동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막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를 찾은 거, 그다음에 본투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영과 거점에 기반한 정치공학, 선거공학이 실현됐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라는 지금 대통령의 아젠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극 호응을 한 거. 그 선택이었죠. 그다음에 3번째는 그 대통령을 볼 때 크게 5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비전 제시, 두 번째 인사, 도덕성, 그다음에 민주적 정책 결정과 어떤 집행,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 관리 이 5가지를 흔히 대통령의 능력으로 보는데 일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거를 찾은 것 같아요. 일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과연 누가 실현할 것이냐를 국민들이 그게 선택을 김문수 했다. 후보보다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더 좋다라고 국민이 봤다는 말씀이죠. 일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거고요. 그 결과를 이제 5년 동안에 보여줄 의무가 대통령께서는 갖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 49.42%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49.49%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마디로 절반, 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아까 우리 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시작부터 시작이라는 큰 한 걸음을 뗐지만 일단 절반의 성취이고 여기에서 나머지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대목에서 장가희 기자, 저희가 예측 조사를 했는데 뭐 출구소 지상파에서는 출구 조사하고요. 여기서 유독 우리만 이 득표율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게요. 저희만 49점 몇 소수점까지 맞췄죠. 네, 소수점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에서는 과반을 넘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결국에는 과반을 넘지 않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또 하나 서 소장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독 이번 유세 선거운동 과정에서 TK, PK 지역 많이 갔습니다. 결국에는 TK 지역 출신의 진보 진영 대통령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PK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꽤 나왔죠. 근데 TK 대통령은 최초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TK, PK를 누렸던 거는 표에 대한 어떤 뭐 요구 사항도 있었겠으나 전반적으로 이번에 본인이 당선이 돼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말 이번에 선거 지형을 보면 딱 또 동서로 나뉩니다.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 이런 지형들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TK, PK 가서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진영과 어떤 이념을 다 떠나서 우리 먹고 사는 거 서로 간에 그런 걸로 다투지 말고 한번 힘 합쳐서 잘 살아봅시다. 내가 해보겠다. 라면서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득표에서 성과를 거뒀다. 특히 PK 같은 경우는요. 득표율로 비교했을 때는 물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약간 우세로 나왔으나 4대4, 40% PK는 거의 동률을 이뤘어요. TK 같은 부분도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요. 2에서 3%의 평균적인 득표를 더 성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했던 여러 가지의 큰 그림에서 정말 동서로 나뉜 이념의 갈등이 아니라 정말로 먹고 사는 목사님과 잘사님을 고루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여건을 PK와 TK에서 어느 정도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을 저는 좀 주목하고 싶고요. 조금만 국민들이 이념과 어떤 이런 어떤 그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진보 진영의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PK 출신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TK 출신입니다. 연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진보 진영이 뭐 텃밭이었던 호남이 아닌 출신의 대통령이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결국은 선거 승리 공식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국힘에서도 착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 공식을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늘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PK 기반입니다. 저쪽 호남 기반의 정당에서 나와갖고 대통령 되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마찬가지로 TK 기반의 정치인이 나와서 집권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혈주의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혈주의를 극복을 해야지만 섞어야지만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DJ 대통령이 TK에서 12.53%를 처음에 대선 때 얻었습니다. 12.53% TK에서. 그리고 이게 대구고요. 경북에서 13.66%. 대구에서 12.53, 경북에서 13.66.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1.6%를 TK 대구에서 지난 선거 때 얻었고 경북에서는 23.8%를 얻었는데 이번에 그보다 더 많이 얻었죠. 대구에서 23.22% 그리고 경북에서 25.52%를 얻었다. 이건 대단히 4명 중에 하나가 지지해 준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 민주당의 끊임없는 동진 정책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영남 많이 갔고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고향에 가서도 왜 내가 고향 사람인데 사투리까지 섞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선거 전략상에서 생각을 했겠죠. 뭐 생각을 안 하지 않았고요. 근데 방금 뭐 TK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TK가 대구 경북의 약자가 아니라 팀 코리아의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안동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적 고향은 성남,
경기도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최근까지 국회의원은 인천에서 한 정치적으로도 전국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의 전체적인 기반 자체가 호남권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TK, PK로 나눌 것이 아니라 영남, 호남 나눌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힘을 줄 수 있고 전체의 많은 연고를 함께 갖고 있는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데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총선과 대선의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총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한 자리, 한 의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승자 독식이라는 원리 아래에서 각 의석 하나하나가 좀 소중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는 단 한 자리 뽑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뭐 50%를 넘었느냐 또는 어디가 더 많이 나왔느냐 몇 % 나왔느냐 그런 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표를 얻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합산되었을 때 과연 몇 표였는지가 중요하지 대선과 총선은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아까 동진 정책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그런 정책을 예전부터 써왔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의 기조는 단순히 동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 신경 써야 된다. 호남도 소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다 같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른쪽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는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이제 용산에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마포 지금 이촌을 지나서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거 보면은 거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도착을 해서 내리게 되면 뭐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곧바로 이제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대선 선거 과정 한번 좀 되돌아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방탄 유세를 펼쳤었단 말이에요. 테러 위협 상당하다고 했고. 장가희 기자, 실제로 선거 유세장에 나가 보면 경호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됐었죠. 굉장히 삼엄했었죠. 예. 저희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기자들이 한두 명 정도가 굉장히 근접해서 따라다니는 이 근접풀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저희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같이 경호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때는 경찰분들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자인 줄 모르고 저희도 이렇게 밀쳐나기도 하고 네, 팔에 좀 맞기도 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삼엄하게 경호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건물 저희가 그 유세를 하다가 이렇게 건물 위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미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서 건물 위에서 건물 옥상에서 이미 이렇게 밑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펼치기도 했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옷을 벗어 보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꽤 있었습니까? 실제 좀 위협한 제보가 있었어요? 뭐 신빙성 있는 제보를 떠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실제 목에 칼이 찔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종의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기본적으로 그런 테러 위협 또는 이번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실제 서해 바다에 수장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 노상원 수첩의 명단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테러 위협 제보의 어떤 그 신빙성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런 모든 상황 자체가 우리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그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상 유세라는 거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유세는 못하고 사실 뭐 방탄유리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요. 시민들하고도 그렇게 못하고 좀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제 국힘에서 많이 주장했던 건데 이 내란 종식이라는 화두를 실천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방탄 유세를 했다. 이런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떠나서요. 그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가 이렇게 딱 갈라진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노무현 대통령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대통령 누가 되느냐 하고서 내기를 했었어요. 한 5만 원씩 내고 3만 원씩 내갖고 대선 끝나고 나면 이제 못해죠. 파티하고 그랬는데
이거 싫어합니다.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예요. 그리고 같이 학생 운동했던 친구들이 갈라졌어요. 진보하고 보수로 딱 갈라지니까 아이 혼사도 안 가요. 결혼식까지 안 갑니다. 얼굴을 안 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말고 고스톱 치고 놀아라라는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합시키는 어떤 거를 줘야 된다. 사실 선거라는 게요. 뭐 전쟁이죠. 전쟁이지만 또 국민 입장에서는 축제여야 됩니다. 지방 권력, 의회 권력, 그다음에 대선 하나의 축제예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굉장히 큰 잔치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딱 갈라져가지고 전쟁처럼 돼버려서 이 나라의 현실이 사실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아베 전 총리가 피격당해가지고 삶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인근 나라에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슴 아픈 상황, 국민들이 둘러 쪼개져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정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누구는 그 사람에게 쓸 총알도 아깝다. 이재명에게 쓸 총알도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나는 방탄조끼를 안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이 지점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의 맺음을 맺고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아무리 대선이라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서로 조롱하고 비판하고 해서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앞서 소장님이 이제 선거가 축제 거의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유세에서는 노래도 틀고 율동도 하고 실제 취재를 나가보면 굉장히 신이 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지점에선가 민주당에서 댄스 뭐 자제령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단요. 처음 원래 이 선거 캠페인 자체 기간이 이번에 짧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한번 초반부, 전반부에는 이 붐업 분위기를 띄우는 데 있어서 이런 율동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실제로도 많은 의원들과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데 함께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이후 지점 한 중반부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모습과 동시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영접 나온 관계자들과 짧게 인사를 하고 집무실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내릴 때 제가 보니까 서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를 이제 주변 관계자에게 주고 뒤에서도 이어폰을 빼고 이제 집무실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장가희 기자, 오늘 공식적인 예고된 일정은 여기가 끝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어떻게 지금 집무를 시작을 하느냐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요. 아마 오늘 오후에 인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집무실에서 주요국 인사들과 뭐 통화를 할 예정이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일정이 없어서 굉장히 좀 빨리 통화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미국은 밤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 아침에 통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정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이 보통 정상 간의 통화는 당선 축하 그리고 상견례 격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이 통상이나 안보 같은 주요 이슈를 불쑥 꺼내들 가능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백악관이 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이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쩌면 불쑥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 오찬들과 이제 우찬을 하고 집무실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까? 뭐 저희가 민생 경제 부분 챙겨볼 거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까 장가희 기자가 얘기한 부분 중에 인선이 좀 시급한 상황이건 대통령 혼자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빨리 참모들, 장관들, 뭐 국무총리부터 인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까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2시쯤에 발표를 1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선 자체를
분명히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서두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날림으로 인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은 기존의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봤을 때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경기도에서는 국장급들을 정말 한마디로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모든 업무 파악을 도지사가 직접 하고 국장과 직접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정은 이런 장관들 또는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각 부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시급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실력, 철저하게 능력주의입니다. 누구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람만 쓴다, 측근만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손해 보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의식하고 실력 위주로 더더욱 실력 위주로 사람 뽑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장관 내각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대권 도전이고 저번에는 거의 뭐 아깝게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유력했었어요. 그러면 그 인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고 여러 좀 시간을 걸쳐서 이미 대통령이 자료나 이런 인물들은 파악하고 있겠죠. 그걸 안 할 수 없죠. 솔직히 어느 후보이더라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섀도우 캐비넷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큰 틀은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이 정치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심지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인 결정을 오늘 1차적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인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차기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세요? 대통령께서 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진보파도 없다, 보수파도 없다, 새 시대파만 있다. 시대파만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다 아우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용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결국은 인수위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준비된 대통령이냐. 그게 드러나는 게 첫 번째가 인사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 어떤 실력을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적임자를 잘 골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의 실력 그거를 딱 드러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 역사에서 보면 링컨 대통령이 거기에 성공을 했죠. 스워드라든지 뭐 스탠튼이라든지 자신의 정적도 과감하게 등용해서 팀 오브 라이벌이라고 그랬죠. 경쟁자들과 하모니를 이루고 합주를 해냈죠. 성공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준비된 대통령의 어떤 실력이다. 이게 내 카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처음에는 총리부터 윤석열 정부 때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총리가 제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유로운 차관 인사부터 대통령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불완전한 개인이 모여서 완벽한 팀을 이룬다는 모토는 옥스포드 템플턴 전략 리더십 연구소의 모토입니다. 불완전한 개인이 모여서 완벽한 팀을 이룬다. 대통령께서 무불통지고 만사형통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함께 가자는 얘기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의 팀, 이재명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 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서실 인선, 차관 인사 이런 거를 보면 대통령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 확정 유력이 기사가 나오면서 장가희 기자 몇몇 뭐 국무총리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지금 하마평의 언론들이 유력하다고
보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초대 총리에는요. 4선의 김민석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는 총괄본부장을 지냈었고 또 본선에서는 종합상황실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비교적으로 좀 개파색이 짙지 않은 인사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가장 좀 유력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간판 정책이죠. 이 기본소득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비례의원 위성락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강유정 의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 유세를 할 때 아마 가장 옆에서 맞아요. 많이 보였던 예, 예. 그 의원인데요. 초선 의원인데 아마 대변인으로 아마 기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일단은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인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재청권 때문에 국무총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은 모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 예상했었어요? 아니면 좀 다르다 싶어요? 어느 정도 예상 범주 안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원래 좋은 인사는 사람들이 깜짝 인사는 실패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면 할만하지라고 하마평에 오를 만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오히려 안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위성락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뭐 김민석 국무총리로 이제 거론되시는 의원님이나 다들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저는 평가합니다.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꽤 큽니까? 제가 옆에서 봐왔을 때는 꽤 크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 첫 번째 대표 시절에 아무래도 많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힘싸움,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심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좀 찾아와서 본인의 지혜와 본인의 그 이야기를 아끼지 않고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했던 사람이 김민석 전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이라는 사람의 진가를 알아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뭐 친명, 찐명 이런 걸 분류가 안 됐었잖아요. 참 강훈식 의원님도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에 강훈식 의원님께서 갑자기 이재명 당시 후보의 차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1시간여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때 저는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예전부터는 좀 인연이 깊으셨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사실상 처음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마침 지음이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한 번에 알아듣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긴밀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대선에도 큰 역할을 했고 지난 대선 이후에도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의원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얻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강훈식 의원에 대한 신뢰는 두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인사원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저번 대선을 한번 복귀해 볼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굳건히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 순간 요 장면에서는 조금 민주당이 긴장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대법원 파기환송 때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죠. 대법원 파기환송이 정말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이면에 저희 민주당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수준 자체가 어떤 정치 세력이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결 과정 자체에 분명히 국민들께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들였으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돌이켜봐도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가치를 알고 계시고 이재명을 공격하려는 또는 이재명을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돼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파기환송이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예측을 못했었다라고 털어놓은 바가 있죠.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황당한 것은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거 예측 못하셨죠? 이거 전혀 예측 못.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했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제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를 본 내용이 어떤 경우의 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대책을 못 세울 정도로 깜짝 놀란 결정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방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는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전원합의체 과정이 갑자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의 판결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이게 개인적인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하나의 리스크를 하나의 해소해 주기 위한 사법부의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민주당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뭐 내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내통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정황상 사법부의 판단, 이런 현명한 판단이 있겠구나라고 선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 파기환송이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그런 것이 또 결집이라는 효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좀 보세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치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그냥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게 아주 고전적인 정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국민이 뽑은 대리인들이 결정해 나가는데 그 정치의 영역에 끊임없이 법이 개입하는 거, 사법부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었겠지만 이번 대선은 어차피 어느 정도 결론은 예측되어 있었다. 역시 과거 역사가 보여주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처럼.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정권 교체는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될 운명이었다. 뭐 제가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미 하늘이 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게 아예 구도가 돼버렸고 결국에 이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다른 게 없었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래서 뭐 어차피 사법 리스크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고법에서 뭐가 판결이 나도 계속 민주당 계속 갔을 거고 더 큰 혼란이 생겼죠. 그런 면에서 사법부가 6월 18일 이후로 연기한 거는 나름대로 나라를 위한 고뇌의 찬 결단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 입장에서는 뭘 해도 뭐 단일화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뭘 해도 이 구도 자체를 바꿀 수가 없었을까요? 기본 지지도만을 놓고 보면은 찬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기회가. 근데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은 끊임없이 동진을 했고요. DJ 이후로. 근데 국힘에서는 서진의 결과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건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가 광주에다 쇼핑몰 짓겠다, 복합센터 지원하겠다, 청년들 표 심었고 이러면서 약간 광주 호남에서 표 얻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그 이후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호남표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비호남 사람들은 호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만큼 공을 들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에 안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은
국민의힘은 그냥 자중질환의 철저한 실패.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41%의 표를 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예.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너네 아예 싹을 잘라버리지 않겠다.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곧 지방선거 있고요. 예. 28년에 다시 의회 권력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는 선택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래서 예. 대우각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그래야지만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지 예. 대통령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면 그 과정이 뭐 일각에서는 보수 정계 개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과거 친윤이라고 했던 세력이 있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고 뭐 외곽에 뭐 홍준표 전 시장 몇몇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을 테고 이들이 무언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이게 뭐 도발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식화시킵시다. 진보 정부 35%, 보수 정부 35%, 진보 보수 35, 35. 그럼 70이죠. 예. 나머지 30을 갖고서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형이. 그런데 이념으로 보면은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보수와 그러니까 안보 보수가 있고요. 예. 시장 보수가 있고 시장 진보가 있고 안보 진보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안보 진보의 맨 좌측에는 소위 촛불 혁명을 이끄는 그 중심 세력이 있는 거죠. 안보 예. 보수, 안보 진보. 그리고 안보 보수엔 광화문에 나가 있는 태극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세력이 있는데 이 4등분한 것 중에서 정답은요. 가운데 어딘가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원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새는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예. 어느 한쪽의 날개로 날면은요. 이상한 데로 가요. 예. 정상 비행을 하려면 좌우가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맨 왼쪽에 안보 보수를 빨리 끊어야 돼요. 그걸 실패한 거잖아요. 계엄이라든지 예. 안보 보수, 계엄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같은 걸 끊어야죠. 예. 막판에 표가 모인 거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열심히 옷 입고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 해줬고 노력했잖아요.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예. 뒤늦게나마 뭐 출당시켰다라고 어거지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빨리 민주당의 동진처럼 서진을 했어야 된다. 그게 아마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쪽의 어떤 가운데 있는 진실을 찾아서 여야 정치권이 함께 한 마음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죠. 예.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사전 투표를 하기도 했었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호남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저는 계속 이제 뭐 프로 진행하면서 의문이었던 것이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석 최고위원이 계속 단일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요. 네. 이준석 후보는 절대 안 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뭐 수면 밑에서도 올라온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경계했던 겁니까? 당연히 경계를 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준석에 대해 나름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을 민주당이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일화 할 거지라고 하는 순간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김문수라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마치 민주당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 싫어할 거라는 이런 어떤 일종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사실 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사실 없었어요. 예. 당 전체 세력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 추이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단일화를 이준석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민주당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럴 이야기함으로써 일종의 김빼기 작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진보 도식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정당은 이 보수 진보의 스펙트럼 또는 이 하나의 기찻길에서 아예 벗어난 탈선을 해버린 정당입니다. 예. 스펙트럼이 아예 바깥에 있는 정당인데 예. 그 바깥에 난파되어 있는 난파선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가져갈 것은 확실한데 언제 가져갈 것이냐가
저는 포인트이거든요. 그 이준석 후보가 가져갈 것이다. 그럼요. 그걸 노리고 있을 테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탈선해가지고 비틀비틀대고 있는 열차 또는 이 배를 가져갈 것은 아닐 거라고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예. 나중에 다 깨진 다음에 그 이후에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이 보수를 재규합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경계는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김민석 수석 최고나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모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비슷합니까?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예언 저기도 아니고 근데 답은 뭐 뻔하잖아요. 예. 국힘에서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될 거냐? 그럼 뭐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예, 시장이 뭐 다시 올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고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당내 좀 장악력 자체가 좀 약하니까 알아서 물러나지 않겠느냐. 뭐 예. 그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국힘의 기존 후보 중에 누구? 그다음에 이제 물망할 수 있는 게 한동훈, 이준석. 예. 뭐 지금 그 정도 되겠죠. 예. 누구나 다 도전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이준석, 한동훈 뭐 그 외에 많은 중진급 의원들이 다 누구나 본인이 이제 보수의 기수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예. 저는 이미 그런 본인이 하나 나서 가지고 보수의 기수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스터디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지. 저도 뭐 전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갑자기 후보를 날치게 해버리고 예. 그거 굉장히 엄청난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 3시에 무슨 군사 구테타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3시에 후보를 교체해버리는 이런 망수죠. 이런 거는 이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국힘이 소생하려면. 지역에서는 이제 백가쟁명식의 이제 뭐 아이디어나 그렇죠. 해법이 치열하게 나오는데, 토론하고 예. 아파해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공으로 시작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사를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12살, 우리 나이로 13살 때부터 공장을 어머니 손잡고 다녔는데 2년 지난 시기에 그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이 프레스 공이었습니다. 네. 기계. 거기에 팔이 눌려서 팔이 다 휘었죠 이렇게. 네, 여기 뭐 뼈도 일부 없고.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성남시장 행정가로 시작을 했어요. 장가희 기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변곡점들이 몇 번 있었어요. 대선에도 경선에도 나갔다가 떨어지고 또 경기도지사도 했고요. 조금 네.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외신에서도 이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성남 상대원동에서 10대를 보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이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는 이 상대원 시장에서 이 화장실에서 돈을 받고 이 칸을 내주는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고 또 아버지는 상대원 시장에 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노동을 하셨는데 뭐 과일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쓰레기를 청소를 하시다가 그나마 먹을 만한 과일을 가져오게 되면 가족들이 허겁지겁 먹었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뭐 책에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면서 뭐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많이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때 이 정책을 펼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교생들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이 과일을 충분히 신선한 과일을 먹게 해주기 위해서 뭐 무상으로 과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모 의원께서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이재명과 또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이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워낙 많은 공개적인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옆에서 저만 봤을 때 느꼈던 점을 굳이 이야기 드려보자면 이분이 잠을 참 안 주무세요. 아, 그래요? 흔히 이제 메신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는 보통 접속해 있으면 접속하고 있다, 뜹니다. 뜨죠. 그런데 새벽 2시, 3시에 항상 떠 있고 누군가에게 항상 메시지를 그 시간에 보내십니다. 그럼 평소에 늦잠을 자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늦잠도 안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또 그런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나 제가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지지자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자료, 그다음에 아이디어, 정보 또는 첩보 이 모든 것을 다 읽어보십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하지만 많은 DM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기가 벅찰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은 잠을 안 자면서까지 그걸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걸 왜 계속 보세요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각이 묻어지지 않는다? 네, 감각이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 항상 날이 서 있는 상태여야 본인이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합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제안받은 내용들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의 문자마저도 이 사람은 그것을 국민을 위한 어떤 결과물로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당연히 힘들죠. 물론 저도 새벽에 카톡 저희 못 보내잖아요, 장 기자. 못 보내나요?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도 저한테 웃으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 2시에 저도 문자를 막 보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을 보내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알게 모르게 좀 배운 게 아닌가 싶지만은 어쨌든 제가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것을 다 소화한다. 본인이 소화하지 못하면 한 번씩은 저한테도 어떤 내용들을 주세요. 특히 편지 같은 것들. 그러면서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 좀 한번 파악해보고 나한테 요약해서 좀 보고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을 정도로 지지자의 모든 내용을 다 흡수하신다. 근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초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비교 많이 했거든요. 살아온 뭐 인생 사도 그렇고 뭐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 뭐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리더십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 두 사람이 조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두 분의 공통점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스토리라는 거는 살아온 역정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굉장히 있으면서 본인의 삶에 체화돼 있어서 그게 본인의 어떤 카리스마로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인처럼 영화가 나올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소위 천만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라고 한번 이 공통점부터 짚어보면은 실용주의자라는 거. 실용주의. 네,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컴퓨터를 쓰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기가 궁금하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댓글을 직접 달죠. 댓글을 직접 달고요. 그런 식으로 다가가고 이런 게 다 공통점일 거예요. 그 실용주의자,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모습, 일하는 실천가. 그 다음에 핵심을 찌르려고 노력을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의 핵심이 뭐냐.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라 그러면 달변입니다. 성남시장 당시에 제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속사포. 그다음에 국어를 어떻게 저렇게 또박또박
세지 않고 제대로 하지? 머리 무지하게 좋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또 공통점이라면 진영 논리에 갇혀 있었던 거. 이런 것이 공통점인데 노무현 대통령 그걸 극복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차이점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받아들였고요. 이라크 파병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사람들 달달 볶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진들하고 맞담배도 피고 여유도 있으셨고.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부하를 부린다 생각을 하지 않고요. 동료로서 사람들 함께합니다. 저도 뭐 비서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뭐 저를 한 번도 이렇게 막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항상 나의 정치적 파트너, 정치적인 동료로서 생각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냉철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막 부려먹는 사람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남아서 함께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재명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선거 막판에 총통이라고 공세를 펼쳤었거든요. 그러면 곁에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이 대부분 결정을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스타일인가요?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계셨잖아요.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라든지.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른 당연히 따라오는 권한이자 해야 될 책임이잖아요.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되 항상 중요한 지점은 본인의 이야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본인에게 쓴소리 해줄 줄 아는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많이 알려진 측근 중에서도 그분이 유명한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주고 때로는 멈춰야 된다 이야기도 해주고 반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을 계속 곁에 두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니트 같은 거 입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신한 거 보셨죠? 그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구 정치인으로 등장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아마 탄핵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강경한 이미지에서 약간 이미지를 변화하려는 시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보수 진영에서는 좀 전략이다, 가식이다, 라고 비판을 했었고.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카멜레온 같은 성정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끊임없이 변신하고 본인이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내고 바꿔나가고 그럼 뭐 나쁘게 볼 이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몰랐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얘기 꼭 하고 싶었었어요. 당나라 태종의 치세를 연 사람은 위징이라는 현신이었습니다. 위징이 하도 쓴소리를 하니까 당태종 옆에 있는 사람이 쟤 좀 파면시켜라, 귀양 보내라. 그랬더니 당태종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위징이 있어서 나는 마르지만 천하는 살찌지 않는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 데빌스 애드보킷 그런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는 노력 높이 평가합니다. 그 결과물들이 곧 나올 거예요. 또 하나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공포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가 아주 틀려 먹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여당이 여당 역할을 못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라고 봐요. 집권 여당과 야당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여당은 국민들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한 정치,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여당,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와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야당 역할 또는 이재명의 야당 역할이었죠.